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사, 전기기기 문제에서 2022년 제1회 총평 및 적중 특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기 2022년 1회 총평 및 적중 특강으로 지어져 있죠. 전기기기 1회 문제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본다면은 문제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이런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전 문제와 다 유사하지만 일반적으로 1회 때는 2, 3회보다는 좀 난이도가 높은 것이 보편이었는데요. 올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난이도가 2, 3회와 전혀 차이가 없이 일반적인 문제들만 잘 출제되었거든요. 전기기기 문제들을 보시면은 전기기기는 제1장에 1장 직류기가 주어졌고 2장에 동기기, 3장 변압기, 4장 유도기, 5장에 정류기, 그리고 특수기가 주어지거든요. 직류기에 대한 문제를 보시면은 분석해 본 결과 처음에 유기 기전력 2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전력 2와 정류에 대한 문제, 정류 다음에 토크, 전동기에서 직류전동기의 토크를 산출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효율, 최대 효율의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효율에 대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직류기에 대해서 4문제가 나왔고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동기기는 전기자 권선법, 전기자 권선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권선법에서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권선법, 분포권과 단절권이 있죠. 분포권과 단절권에 대해 나왔고, 결선이죠. 이게 특별한 문제에 지그재그 결선이 나왔거든요. 결선법에 대한 문제는 예전에 나오진 않고 일반적으로 Y결선이 나왔는데 지그재그라는 특이한 문제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동기발전기의 출력 문제와 병렬운전. 동기발전기에서는 항상 병렬운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출제 문제가 높거든요. 그런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법, 권선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변압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여기서도 기전력이 나온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전력을 구하는 거 1차 유기 기전력을 산출하는 문제, 이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등가회로를 작성 시 필요한 시험, 등가회로 변압기에서 일반적으로 V결선, 단권 변압기의 V결선과 해서 전압 문제가 나왔는데요. 단락 시험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피던스 전압과 임피던스 와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임피던스 와트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임피던스 와트.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을 공급할 때 입력을 임피던스 와트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나오고, 그 다음에 V결선에서 나왔습니다. 단권 변압기의 V결선. 유도기에서는 처음에 전압비라는 문제가 나왔고, 문제가 전압비. 유도기에서도 전압의 비가 있습니다. 일명 곤수비와 변압기의 곤수비와 동일한 그런 맥락의 문제이거든요. 전압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전동기에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토크군요. 토크, 전동기의 토크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비대취. 비대취로고 3선 중 2선의 결선을 바꾸면 역회전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역회전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역회전에 대한 문제. 3선 중 2선의 결선을 바꾸면 역회전을 이룰 수 있더라. 문제가 똑같이 직류기도 4문제, 동기기도 4문제, 변압기도 4문제, 유도기도 4문제가 되었고, 정류기는 SCR,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자 중에서 대표적인 것 SCR이 나왔고, 정유를 하면은 맥동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맥동률을 리플률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맥동률입니다. 일반적으로 맥동률에 대한 문제 2문제가 나왔고, 특수계 문제들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대한 문제. 직권 정류자 전동기.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대한 문제하고 보편적으로 스테핑 모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리니어 모터가 나왔습니다. 리니어 모터. 회전하는 모터를 절단해서 펼쳐놓아서 직선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터를 리니어 모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류기에서 두 문제가 나왔고 특수기에서 두 문제 해서 총 2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네, 문제들은 늘 이런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에서 특수기관에서 총 20문제씩 거의 4문제로 분류가 되는데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들은 수준을 보면은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계산 문제가 많지 않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수월했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예년에 비해서는 약간 수월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고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각 파트에서, 각 장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그대로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의 적중에 한번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 내역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1번 문제, 기출문제에서 1회 때 기출문제에서 1번, 2번, 3번, 5번만 제가 발췌해 봤는데요. 5번까지 보시면 우리 교재, 핵담 기기 교재의 내용과 일치되는 문제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우리 핵담 기기 교재 183페이지에 기출 개념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번 문제에 대해. 2번 문제는 49페이지에는 62번과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문제들이 우리 교재에서 많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번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기출문제 2번을 보시면은 직류발전기가 90% 부하에서 최대 효율이 된다면 이 발전기의 전부하에 있어서 고정선과 부하선의 비너지기 출제 문제가 2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핵담 기기 교재에 보시면은 49페이지에 문제 62번과 동일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동일한데 뭐만 보기만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지 문제는 어떻다?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문제들이 그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숫자만 바뀐다든가 아니면 보기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2번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실까요? 직류발전기의 90% 부하에서 최대 효율이 된다면 이 발전기의 전부하에 있어서 고정선과 부하선의 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항상 최대 효율의 조건을 보셔야 된다. 최대 효율의 조건은 직류발전기에서 지금 문제가 나왔는데요. 모든 기기가 다 동일합니다. 실은 변압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류에서 나왔습니다. 최대 효율의 조건은 항상 무엇이 된다? 무부하선과 일명 고정선이라고 쓰죠. 고정선을 PI로 씁니다. 고정선과 전부하 동선 PC. PC의 이건 전부하 동선인데 이것을 부하선이라고 쓰죠. 그거에 항상 부하율 n분의 1 부하가 걸린다. 그럼 n분의 1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거든요. 항상 동선 부하선이라는 것은 부하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그럼 부하가 n분의 1로 변하게 되면 항상 전부하 동선의 n분의 1의 제곱배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선과 부하선이 같을 경우에 무엇이 된다? 효율이 최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90% 부하에서 효율이 최대가 됐다니까 이 n분의 1이 90% 0.9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n분의 1의 제곱, 즉 90%는 0.9의 제곱은 무엇이 된다? PC분의 PI가 되겠죠? PC분의 부하선분의 PI, 고정선 이렇게 뜨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선과 고정선의 비는 얼마이냐? 0.9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된가? 0.81이 되죠? 고정선과 부하선의 비는 얼마가 된다? 0.81이 되었다. 그래서 보기 찾으면 답은 1번에 있죠. 이렇게 저희 교재에서 발췌된 문제와 올해 2번 문제와 문제는 동일하되 문제의 보기의 배열만 이렇게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 대한 총평과 적중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제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기 2022년 제1회 관련도 출제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3과목 전기기기 문제 1번 SCR을 이용한 단상 전파 위상 제어 정리 효率에서 전원전압은 시료값이 220V 60Hz 정연파이며 부하는 순저항 부하로 15입니다. SCR의 초모각 알파를 60도라고 할 때 출력 전류의 평균 값은 물었습니다. 출력 전류라 부하에 공급되는 직류 전류를 구하는 문제이죠. 직류 전류. 그러면 직류 전류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류 전압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점호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호각. SCR을 사용했을 때 점호각이 알파이면은 알파부터 출력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점호각이 알파일 때 직류 전압 ED의 알파는 어떻게 되냐? ED 알파는 직류 전압 ED 제로에다 뭘 해준다? 항상 ED 점호각이 0도일 때 여기다 항상 뭘 곱해주면 되냐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것이 점호각이 알파일 때 직류 전압의 평균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에서 단상 전파 종류라고 그랬죠. 그럼 단상 전파 종류일 때 직류 전압의 점호각 0도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점호각 0도일 때는 8분의 2 루트 2 곱하기 2가 되죠. 이 값이 직류 전압의 점호각 0도일 때 직류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곱하기 뭘 해주면 된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 점호각을 60도라고 했죠. 그럼 코사인 60도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게 직류 전압의 평균 값이 되는 것입니다. 점호각이 60도일 때.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이 값은 언제나 0.9가 되는 것입니다. 0.9 곱하기 교류 전압의 시료값이 220V 주어졌습니다. 220V 곱하기 1분의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60도는 얼마가 됩니까?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되겠죠? 코사인 6도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3이 되었죠. 그럼 4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여기다 4분의 3을 곱해주면 얼마가 된다? 곱해주면 이게 148.6V가 나올 것입니다. 148.6V. 따라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물었거든요. 그럼 부하 저항이 R음이니까 따라서 출력 전류의 평균값 ID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ID는 걸 무엇이 된다? 부하의 저항 R분의 AD 알파를 나눠주면 되겠죠. 저항값이 15V라고 되었으니까 10분의 148.6V를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전류는 14.86A의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래서 출력 전류의 평균값, 즉 직류 전류값은 얼마가 된다? 14.68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4번이 있네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직류발전기가 90% 부하에서 최대 효율이 된다면 이 발전기의 전부하에 있어서 고정선과 부하선의 비는 얼마인가 물었죠. 자, 모든 기계의 항상 최대 효율의 조건은 무엇이 된다? 무부하선, 즉 고정선과 부하선, 동선이 같은 값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부하선을 PI라고 썼을 때 PI와 무엇이 부하가 n분의 1 부하가 되었다. n분의 1분의 n분의 1 제곱분의 PC, 의 부하선이 되거든요. 따라서 90%라는 것은 이 발전기의 전격 출력과 부하의 비를 오늘 n분의 1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가 n분의 1, 즉 90% 걸렸다는 얘기는 이것이 n분의 1이 0.9라는 얘기입니다. 0.9의 제곱은 무엇이 된다? 넘어가니까 PC분의 PI가 되겠죠. 그래서 부하선과 고정선의 비를 물었거든요. 그럼 0.9의 제곱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0.81이 되었죠. 자, 따라서 부하선과 고정선과 부하선의 비는 0.81이 되었다. 답은 1번에 있죠.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정유기의 직류축 평균 전압이 2000V이고 리플률이 3%일 경우에 리플 전압의 시료값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리플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맥동률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파 정유를 했다. 전파 정유일 때 출력 전압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추적전압이 나오는데 추적전압에서 직류 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직류 값의 평균값은 이런 값을 직류전압의 평균값이라고 쓸 수 있죠. 이 값이 직류전압의 평균값 ED가 되는 것입니다. ED. 그럼 리플이라는 것은 이게 울퉁불퉁한 이 값이 있죠. 이 값을 우리는 리플이라고 쓰거든요. 여기는 이 값들이 있죠. 이 값들을 우리는 리플, 교류전압의 시료값이라고 쓰는데 이것의 B를 우리는 뭐라 한다? 맥동률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 맥동률을 이 문제에서 뭐로 표현했다? 리플률이라고 썼죠. 리플률 썼죠. 리플률을 U로 쓰면 항상 U는 무엇이 된다? 직류전압, 출력전압에 포함되는 직류전압분의 리플전압, 맥동전압입니다. 교류전압의 시료값. 이 B를 백분율로 표시한 게 맥동률, 이가 일반적으로 쓰는 맥동률, 여기서 문제에서는 리플률이라고 쓰는 것이죠. 자, 따라서 리플률이 3%라고 했습니다. 3%. 그럼 직류전압이 2000V이고 그러면 교류전압의 시료값은 얼마이냐? 리플전압이라는 것은 이게 울퉁불퉁 요 전압을 얘기하는 것이군요. 리플전압의 시료값, 교류전압의 시료값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리플전압의 시료값을 2라고 썼을 때 C는 무엇이 된다? 맥동률 U라고 씁니다. U에다가 뭘 해준다? 직류전압 ED의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맥동률은 3%라고 했죠. 그럼 0.03 곱하기 직류전압, 출력전압이 2000V로 줘졌죠. 2000V로 곱해주니까 60V가 되겠네요. 따라서 교류전압의 시료값, 즉 리플전압의 시료값은 60V가 되었다. 답은 4번이 있죠. 문제 4번 보겠습니다. 탄상 직권 정제 전동기에서 보상권선과 저항도선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었네요. 단상 직권 정제 전동기 특수기죠. 일반적으로 단상 직권 정제 전동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좌원선이 있죠. 계좌원선이 있고 선에서 전기자가 있습니다. 아마추어가 있고 보상원선이 있습니다. 직류교류를 양용전동기로 쓰는 것입니다. 직류교류, 양용전동기, 만능 전동기가 되는 것이죠. AC를 쓸 수도 있고 GC를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직권 정제 전동기라는 것입니다. 전동기에서 이것은 계좌원선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보상원선이 되는 것입니다. 보상원선, 그리고 이게 탈락원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탈락원선. 그래서 이게 탄상 직권 정제 전동기의 계략적인 해로도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 보상원선의 역할을 물었습니다. 이 보상원선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일반적으로 직류 전동기에 비해서 교류를 세우니까 역률에 많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역률을 개선해주는 역할과 그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되거든요. 그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시켜주는데, 없애주는데 가장 유효한 것이 바로 보상원선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원선을 사용함으로써 변압기 기절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압기 기절력이라는 것은 E는 이코로 마이너스 NU DT분의 D파이라는 이런 변압기 기절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탈락돼서 여기서 변압기 기절력, 이런 기절력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기절력을 제한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보상원선의 역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기를 보실까요? 보상원선은 역률을 좋게 한다. 맞죠? 역률 개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보상원선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는 것 맞습니다. 2번 보상원선은 변압기 기절력을 크게 한다. 틀렸네요. 이 변압기 기절력을 제한해 줘야 됩니다. 감소시켜 줘요. 그래야만이 요 탈락권선은 전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변압기 기절력을 크게 한다면 틀렸네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보시면은 보상원선은 전기자 반작용을 제거해 준다.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 전류에서 계좌 속의 모양을 일그러뜨리는 것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니까 맞죠? 저항도선은 변압기 기절력에 의한 탈락 전류를 작게 해준다. 그렇죠? 이 저항도선이라는 것은 이 저항이 큰 도선을 이렇게 연결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변압기 기절력에 의해서 이 탈락 전류를 제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저항도선의 역할이다. 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2번만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5번 보겠습니다. 비돌극형 동기발전기의 한 상의 탄자전압을 V, 유기기전력을 E, 동기리액턴스를 XS, 부하각이 델타이고 전기자 저항을 무시할 때 한 상의 최대 출력은 얼마인가? 일상에 대한 최대 출력을 물었거든요. 돌극형이라는 것은 비철극기입니다. 철극형을 비돌극형 동기발전기라고 그러죠. 같은 표현이 되는데요. 비돌극형 동기발전기의 일상에 대한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일상에 대한 출력은 동기리액턴스 XS로 씁니다. XS분의 일상의 유기전력, 일상의 탄자전압의 사인 델타. 이것은 델타를 부하각이라고 쓰거든요. 이게 비돌극형 동기발전기에 대한 일상의 출력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최대 출력은 얼마이냐고 물었거든요. 최대 출력이라는 것은 이 부하각이 얼마일 때, 비돌극형 이 부하각이 얼마일 때 90도일 때 출력이 최대가 나오거든요. 그럼 사인 90도가 되면 얼마입니까? 1이 되겠죠. 따라서 일상에 대한 최대 출력은 맥시멈은 어떻게 된다? 동기리액턴스 XS분의 2 곱하기 V 와트가 되겠죠. 답은 여기서 찾으면 1번의 답이 있죠.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그림과 같이 일상의 본선을 서로 같은 2조로 나누어서 1조의 본선의 전압을 2V, 각 본선의 조지를 I아라고 하고 지그재그 Y형으로 결선하는 경우에 선간전압과 선전류 및 피상전력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자, 이 지그재그는 요 하나가, 여기 하나가 보면은 이렇게 Y결선이 있죠. 이게 Y결선 값입니다. Y결선의 값에서 뭐 하나 없어졌다? 이것만 빼준 겁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이게 일상에 대한 요선이 얼마가 된다? Y결선일 때 항상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3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에 대한, 이게 상전압입니다. 일상에 대한 상전압. 일상의 상전압을 VP로 쓸까요? VP는 무엇이 된다? 요게 있는 하나에 대한 일상의 기전력 2V의 √3배가 되는 겁니다. 루트 3 곱하기 2가 됐죠. 자, 따라서 다시 이제 선간전압을 해야 돼요. 선간전압 어떻게 되냐? A, B 간의 선간전압 VAB의 선간전압 어떻게 된다? 이게 다시 Y결선이 되었으니까 무엇이 됐다? 루트 3배가 되겠죠. 뭐에? 일상전압의 루트 3배다. 따라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3, 2가 되죠. 그래서 3배가 되겠네요. 3, 2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는 Y결선이기 때문에 요 각상의 전류나 선전류는 어떻게 된다? 동일하겠죠? 그럼 선전류 I 라인의 전류는 무엇과 똑같다? 각상의 전류와 동일하다. 각상의 요 전류와 동일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상출력은 어떻게 되냐? 피상출력 PA로 쓰면은 피상출력은 항상 3상이 되기 때문에 루트 3 곱하기 항상 선간전압 IL, 선전류 IL, 선간전압 VL, IL이 되겠죠? 따라서 루트 3 곱하기 VL은 요 일상전압의 3배니까 곱하기 3 곱하기 2 됐죠. 여기 전류는 선전류나 상전류로 갔기 때문에 I 하면 되겠죠? 이것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3 1.732 곱하기 3이니까 약 5.2 정도 되겠네요. 5.2 2 곱하기 I가 되었다. 이게 피상출력 볼트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선간전압은 3, 2가 되었고 선전류는 I 암페어가 되었고 피상출력은 5.2 2I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에서 찾아보면은 보기에서 지금 얼마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1번의 선간전압이 3 루트 3, 2 선전류는 I 피상전력은 5.2 2I. 그럼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1번이 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례추이를 하는 전동기는 이렇게 물었네요. 비례추이를 하는 전동기라. 비례추이하면은 유도전동기에서 가장 뛰어난 특성 중에 하나가 비례추이입니다. 근데 비례추이는 유도전동기 모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3상이며 3상
권선형에서만 이루어지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비례취. 그래서 항상 비례취는 유도전동기 중에서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 그것도 단상은 안 됩니다. 삼상에 이르러서 비례취를 얻을 수 있다. 비례취의 원래 개념은 그런 것입니다. 유도전동기 2차 측에 2차 회전자죠. 회전자의 외부에서 저항을 연결해서 그 2차 측의 합성 저항을 변화시켜주면 그 합성 저항에 비례해서 슬립이 변화하고 슬립이 변화하다 보니까 토크가 변화하고 전류도 변화하고 입력도 변화하며 역률도 변합니다. 이렇게 비례해서 2차 합성 저항에 비례해서 이동한다 해서 비례취라 이런 이름을 붙여놨죠. 그래서 비례취하는 전동기는 무엇이다?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 그래서 4번에 권선형 유도 전동기로 이루어졌네요. 그러니까 무엇이 된다? 삼상이 돼야 됩니다. 삼상 권선형. 단상일 수도 있는데 단상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항상 뭐가 이루어진다? 비례취가 얻어지더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8번 보겠습니다. 단자전압이 200V, 계좌 저항이 50Ω, 부하전류가 50A, 전기자 저항이 0.15,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가 3V, 직류 분권 발전기가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이때 발전기의 유기 전력은 약 몇 볼트인가 물었네요. 그래서 분권 발전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분권 발전기 이렇게 주어졌죠. 전기자가 있고 여기 브러쉬가 있으며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하 로드라고 쓰죠. 했을 때 요 기전력 E 값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작용에 의한 전기자 권선의 저항도 주어졌고 전기자 전류 IA가 주어지며 I 부하 전류가 되고 이게 계절 IF가 됩니다. 여기 계좌 권선의 저항 RF 항상 여기의 전압과 이 전압과 무슨 전압은 같다? 여기 전압은 항상 같은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압이 얼마로 주었냐면 전압이 단자 전압이 200V로 줄어졌습니다. 이게 200V이다. 자, 이럴 때 이 기전력 E 값은 얼마이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우선 전기자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계좌 전류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계좌 전류 IF 값은 어떻게 된다? 계좌 전류 IF 값은 계좌 권선의 저항 RF로 무엇을 단자 전압 V로 나눠주면 항상 이게 전압이 전류가 되겠습니다. IF. 여기에 있는 저항으로 전압을 나눠주면 전류가 되겠죠. 주어진 조건에서 계좌 권선의 저항은 50Ω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이 저항 값이 50Ω로 주어졌거든요. 따라서 50분의 200이 되니까 4A 되겠네요. 얘는 4A라고 주어졌습니다. 4A를 산출해냈죠. 다음에 부하의 전류, 여기는 그냥 주어졌습니다. 부하의 전류는 50A라고 주어졌죠. 따라서 전기자 전류 IA를 구할 수 있죠. IA는 부하 전류 I 플러스 계좌 전류 IF가 되어서 50 플러스 4A가 되니까 54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 기전력 E를 구할 수 있죠. 기전력 유기 기전력 E는 무엇이냐? 유기 기전력 E는 항상 단자전압 V에다가 여기에 전기자 권선의 전압 강화, 즉 플러스 IA, RA를 더해주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주어진 뭘 주었냐면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를 주어졌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를 3V라고 주었죠. 그럼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 이 아마추어에서 A를 쓰는 것이죠. 이렇게 더해주면 바로 기전력 2가 되겠습니다. 단자 전압은 200V가 되었고 전기자 전압은 54A. 전기자 저항이 0.15Ω로 주어졌죠. 여기다 3V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이것은 211.1V라는 기전력이 발생되네요. 자, 따라서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1번에 있죠. 문제 9번 보겠습니다. 동기기의 권선법 중에서 기전력의 파형을 좋게 하는 권선법을 물었습니다.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입니다. 전기자 권선법에서 기전력의 파형을 좋게 하기 위한 권선법은 무엇이냐? 원래 동기발전기의 권선법은 이층권을 쓰며 중권을 씁니다. 그리고 집중권과 분포권인데 전부 다 뭘 쓴다? 분포권을 씀으로써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분포권과 단절권과 전절권, 전절권과 단절권이 있는데 단절권을 사용함으로써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단절권을 사용하면 고조파를 제거해서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자 권선법은 현재 사용되는 것은 분포권과 단절권을 전부 다 사용했더라. 이렇게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본선을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함으로써 뭘 할 수 있다? 기전력의 파형을 매끄러운 정연파로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에서 찾으면 단절권과 분포권 위에 3번이 답이 되겠죠. 단절권과 분포권을 사용하면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할 수 있다. 답은 3번에 있죠.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변압기에 임피던스 전압을 인가할 때 입력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변압기에 임피던스 전압을 인가할 때 입력. 변압기의 등가이로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변압기의 본선의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고 여자 어디 임피던스가 주어졌죠. 이런 것을 변압기의 등가이라고 씁니다. 여자 콘덕턴스, 수셉턴스가 주어졌고 여기를 탈락하는 겁니다. 탈락시에서 여기 임피던스 Z인데 이때 탈락했을 때 이 탈락 전류 IS가 무슨 전류와 전격 전류 IN과 같은 값을 가질 때 이때 여기에 인간 전압이 임피던스 전압 VS라고 씁니다. 그럼 이 임피던스 전압 인가할 때 여기에 유입되는 전력, 입력은 무엇이냐? 그럼 여기서 입력이라는 것은 여기에 임피던스와 전격 전류를 곱한 것이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 인가할 때의 입력을, 이 임피던스 전압인데 임피던스 전압을 변압기에 인가할 때 입력을 뭐라고 한다? 임피던스 와트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임피던스 전압 인가할 때 변압기 입력을 임피던스 와트라. 임피던스 와트는 W에서 S를 첨부시키는데요. 단락시험에서 다 본 것이기 때문에 임피던스 와트 WS는 무엇이 된다? I 전격 전류 IN의 제곱 곱하기 Z가 되거든요. 그래서 변압기 내에서 발생되는 변압기의 저항 R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와트가 되기 때문에 이 리액턴스는 필요가 없죠. 항상 저항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와트가 되거든요. 리액턴스는 그래서 무효 전력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격 전류의 제곱 곱하기 R가 되기 때문에 무엇이 된다? 이게 동선이 되거든요. 임피던스 전압 인가할 때 입력이 임피던스 와트가 되는데 일명 동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 인가할 때 변압기의 입력을 뭐라 한다? 임피던스 와트라 이런 이름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보기 찾으면 답은 4번에 있죠. 임피던스 전압 인가할 때 변압기의 입력을 임피던스 와트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불끝 없는 정류를 하기 위해 평균 리액턴스 전압과 브러쉬 접촉면의 전압 강화 사이에 필요한 조건을 물었네요. 평균 리액턴스 전압과 A로 주었습니다. 브러쉬 접촉면에 의한 전압 강화를 B로 주었죠. 얘들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라는 것은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라는 것은 A로 써서 E는 무엇이냐면은 E는 L5 곱하기 인덕턴스입니다. 전기자 본선의 인덕턴스 L5의 L5 곱하기 정유주기 T10분의 2 IC가 되는데 이 값을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라 하거든요.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크게 되면은 전류의 변화를 역으로 전류가 변하는 것을 이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평균 리액션 전압이 크게 되면은 정유의 불량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평균 리액션 전압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보다는 작은 것. 없는 게 제일 좋죠. 평균 리액션 전압이 0가 되면 가장 좋은데 0가 될 수는 없거든요. 전류가 변화하고 거기 코일은 항상 인덕턴스가 있기 때문에 0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리액션 전압은 어떠한 경우보다도 전부 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와 평균 리액턴스 전압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냐? 무조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은 없는 게 좋기 때문에 작아야 됩니다.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 부담도 평균 리액턴스 전압은 작아야 된다. 따라서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A로 썼고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를 B로 썼을 때 항상 평균 리액턴스 전압은 뭐보다?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보다 작은 값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없애주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복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복을 설정하면 중성적으로 환원시켜서 정유를 개선하는 데 실은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상쇄시킬 수 있는 장치가 바로
고극이 됐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죠. 자, 따라서 평균 리액턴스 전압은 브러쉬에 의한 접촉면의 전압 강보다 작은 값이 되어야 한다. 답을 찾으면 2번에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유도전동기 1극의 자속을 파이, 2차 유유전류를 I 코사인 세타, 토크 타우의 관계로 오는 것을 이렇게 물었네요. 유도전동기에 일상의 유기전력을 2라고 썼을 때 2는 무엇인가? 2는 일상의 유기전력, 2차 측의 유기전력 E2라고 쓰면 언제나 E2라는 것은 무엇이 된다. E2 일상의 기전력 E2라는 것은 언제나 4.44 F2 NO2의 파이 M KW2 이게 2차 측의 유기전력이 되거든요. 2차 유기전력은 어떻게 된다? 2차 유기전력은 항상 자속 파이에 비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파이 M 최대 자속인데 자속에 비례였더라. 이럴 수 있죠? 자, 그러면 2차 측의 입력 P2라고 씁니다. 2차 측의 입력은 무엇이 된다? 2차 측의 입력은 E2 곱하기 I2의 용률 코사인 세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이것이 2차 측의 입력이 되거든요. 2차 입력 P2로 쓰는 것입니다. 와트가 되겠죠. 자, 따라서 전동기의 토크 타우는 어떻게 된다? 전동기 토크 타우는 언제나 2파이 60분의 여기다 동기 속도 NOS를 넣게 되면 2차 입력 P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토크 타우는 무엇에 비례한다? 2차 입력에 비례하죠. 비례한다. 무엇에? 2차 입력에 비례하니까 요에 비례하는 것이죠. E2, I2, 코사인 세타. 여기서 E2는 무엇에 비례합니까? 자속화에 비례하죠. 따라서 다시 쓰면 토크 타우는 어떻게 된다? 토크 타우는 비례하는 것입니다. 비례한다. 무엇에? E2 대신에 E2가 자속화에 비례하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I2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 2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죠. 이렇게 두 공식을 믹서시켜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 답은 1번에 있네요. 토크 타우는 자속과 2차 측 전류의 곱에 비례하더라. 답은 2번에 있죠.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회전자가 슬립S로 회전하고 있을 때 고정자와 회전자의 시료 권수비 알파라고 하면은 고정자의 기전력을 E1, 회전자의 기전력 E2S의 B는 어떻게 되는가? 원래 회전자의 슬립이 S일 때의 전압 B를 구하는 것인데요. 정지되어 있을 때 권수비 기전력의 B는 어떻게 되느냐를 전압 B라고 쓰냐? 알파. A로도 쓰는데 알파는 무엇이 된다? 알파는 E2분의 E1의 B를 우리는 무엇이 한다? 권수비 또는 전압비라고 씁니다. 이것을 전압비라고도 쓰고 유도전동기의 권수비라고도 씁니다. 권선의 B, 권수의 B. 그러면 슬립 S로 회전할 때의 권수비를 구하는 것이죠. 슬립 S로 회전할 때. 그럼 S를 쳐보실까요? S를 쳐보시면 항상 어떻게 된다? 슬립 S로 회전할 때는 항상 이 E2가 S배로 감소합니다. E2가 SE2가 되거든요. SE2, E1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쓴다? 이것을 슬립 주파수 전압이라고 해서 E2S로 쓰는 것이죠. E2분의 E1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E2S가 SE2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 된다? 전압비 알파가 되었거든요. 그럼 S분의 알파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슬립 S로 회전할 때 전압비 알파 S는 무엇이 된다? S분의 1 곱하기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3번에 있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직류 직권전동기의 발생 토크는 전기자 전류를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화되는가? 단 자기 포화는 무시한다. 자기 포화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자속하에는 뭐에 비례하더라? 자속하에는 걔를 IF에 비례하는데 직류 직권전동기에서는 얘나 IA나 좀 더 같습니다. IA나 I는 좀 더 같죠? 예, 직권전동기에서의 자속하에는 이렇게 전류에 비례하는데 포화를 무시한다 했습니다. 자기 포화. 포화는 아니고 계속 얘가 증가하면 같이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자, 그럼 직권전동기 발생 토크는 어떻게 된다? 토크는 모든 전동기 토크는 다 동일합니다. 오메가 1의 P가 되죠.
오메가는 2파이 60분의 NO분지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에서의 토크는 무엇이 된다? 출력. 출력기는 전동기의 출력은 역기절력 2 곱하기 전기자절 IA가 직류 전동기의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60분의 NO분지 이 역기절력 2는 무엇이 된다? A분의 Z P파이 60분의 NO 1 직류 발전기의 유기전력과 전동기의 역기절력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고 IA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60분의 N, 60분의 N을 소거시키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토크는 2파이 병렬 헬수 A를 씁니다. 그 다음에 ZP인데 그냥 읽기 좋게 PZ입니다. PZ. 극수, 도체수. 그 다음에 자속 파이 곱하기 IA가 되겠죠? 이게 모든 직류 전동기의 토크입니다. 모든 직류 전동기의 토크가 되는데 이 앞에 있는 2파이 A분의 PZ는 무엇이 된다? 한번 전동기가 만들어지면 얘들은 정수거든요. 병렬 헬수, 극수, 도체수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뭐에 비례한다? 그래가지고 K 곱하기 파이 IA에 비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자속파이가 직류 직권전동일 때는 뭐에 비례한다? 전기자전력에 비례하죠. 따라서 IA가 전기자전력에 비례하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직류 직권전동의 토크는 어떻게 되냐? 직류 직권전동의 토크를 보는 것입니다. 직류 직권전동의 토크는 전기자 전류, 얘가 전기자 전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IA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전기자 전류나 계좌 전류나 부하 전류는 어떻게 된다? 전부 다 같죠? 그래서 부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권 전등의 토크는 전기자 전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분권 전등기 같은 경우는 분권 전등은 전기자 전류의 정비례입니다. 그냥 전류에 그냥 비례합니다. 분권. 왜? 분권 전등일 때는 이게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분권은 그냥 전기자 전류에 비례하고 직권은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기동토가 가장 큰 것이 직권 전등기입니다. 전기 절대 가장 유효한 것 직권 전등기라 이렇게 이해하시죠?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동기발전기 평균 연중 유기 기전력에 우이상의 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을 오는 것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기발전기 평균운전 조건은 항상 기전력이 되는 것인데 기전력이 뭐가 같아야 된다? 기전력의 크기, 우이상, 주파수, 파형 이런 것들이 항상 같아야 되거든요.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죠.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때는 무효순환 전류가 흐릅니다. 무효순환 전류. 발전기의 순환 전류인데 무효분의 전류가 흐른다.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우이상의 차가 있을 때는 동기화 전류가 흐릅니다. 동기화 전류. 동기화 전류를 유효 흉유라고 듣습니다. 유효 흉유라. 발전기 순환 전류인데 유효분의 전류가 순환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죠. 그래서 가장 많이 흐르는 게 이런 것입니다. 뭐 주파수가 다를 때는 고주파 순환 전류가 흐르고 파형이 다를 때는 고주파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것이고요.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뭐가 흐른다? 동기화 전류가 흐르더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문제 16번 보겠습니다. 삼상유도기의 기계적 출력 P재료에 대한 변화식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단 2차 입력을 P2, 2차 동선을 P2C, 동기속도를 NUS, 회전자 속도를 NU, 슬립 S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전동기에서, 유전동기에서 이 세 가지의 관계를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식인데요. 2차 입력과 2차 회전자를 얘기죠. 2차 입력 때 기계적 출력 때 2차 동선의 B. 2차 동선의 B는 어떻게 하냐. 얘들 2차 입력은 그냥 P2로 쓰죠. P2 대 기계적 출력을 P0로 씁니다. 기계적 손실이 포함되어 있는 출력이라 해서 기계적 출력이라고 쓰거든요. 2차 동선을 P2C로 쓰는데 얘들의 비례는 어떻게 된다? 1대 1-S 대 S가 되거든요. 1대 1-대 S. 그래서 항상 입력은 무엇이 된다? 입력은 출력 플러스 동선하면은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계적 출력은 뭐죠? 기계적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기계적 출력. 원래는 출력하면 P로 쓰는데 기계선이 포함되어 있는 출력이라 해서 기계적 출력 P 제로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기계적 출력은 무엇이 된다? 얘 플러스 얘가 되는 것이니까 넘어가면 되겠죠? 뭐에서 2차 입력 P2에서 2차 동선 P2C를 빼주면 되겠네요. P2C는 얘 곱하기 얘는 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무엇이 된다? P2의 얘는 P2는 S 곱하기 P2가 되거든요. 2차 동선 P2C는 2차 입력에다 슬립을 곱해주면 2차 동선이니까 빼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1-S 곱하기 P2가 되죠. 여기 1-S라는 것은 언제나 동위속도 NUS가 무엇이 된다? 동위속도 NUS가 회전자 회전속도의 1-S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S는 NUS분의 NU가 되겠죠. 1-S는 무엇이 된다? 얘는 NU분의 NUS. NU분의 잘못됐네요. 역시 거꾸로 써놨죠. 회전자 회전속도는 동위속도에 일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위속도 NUS분의 NU가 바로 무엇이 된다? 1-S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S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1-S 대신에 NUS 동위속도분의 회전자 회전속도 P2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항상 무엇이 된다? 기계적 출력이 되더라. 그래서 기계적 출력 보기에서 보면은 여기 있죠? 기계적 출력 P0는 2차 입력에서 2차 동선을 빼주는 것이 되며 이런 값이 되는 것입니다. 답은 3번에 있죠?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등가회로 구성에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등가회로. 변압기의 등가회로는 모양은 달라도 가치가 같은 그림을 등가회로라고 쓰는데요. 등가회로 작도 시 필요한 시험은 무엇이 된다? 우선 가장 기본이 무부하 시험, 그 다음에 단락 시험, 그 다음에 권선의 저항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단락 시험, 무부하 시험에서 우리는 여자 어드미턴스라든가 철선, PI, 무부하 손실이라든가 여자 라이제로를 산출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단락 시험에서는 임피던스나 VS와 임피던스나 VS, 임피던스 와트, WS 아까 있었죠? 임피던스 와트 이런 것을 산출하는 게 단락 시험입니다. 그래갖고 전압 변동기로 볼 수 있는 게 단락 시험. 각 본선의 저항을 측정해야 되죠. R1, R2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R1과 R2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가회로 작도 시 필요한 시험은 단락 시험, 무부하 시험, 본선의 저항 측정이며 부하 시험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등가회로 작도 시 필요치 않은 시험이 되네요. 문제 18번 보겠습니다. 단권면압기 두 대를 V결선하여 전압 2000V에서 2200V로 승합한 후에 200kVA의 삼성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려고 한다. 이때 단권면압기 1대 용량은 몇 kVA인가 물었네요. 단권면압기 1대 용량을 물었습니다. 단권면압기 1대 용량. 원래 이게 단권면압기죠? 그런데 승합기로 쓰려면, 승합용 단권면압기 쓰려면 여기서 이렇게 단자, 여기다 1차 측의 전압을 이렇게 공유해 주죠. 그럼 2차 측의 전압이 이렇게 높아지면 이게 승합용 단권면압기입니다. 이때 단권면압기를 한 대를 사용할 때 이때 부하용량 W와 단권면압기용 B는 어떻게 된다? B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VH분의 하이측이라고 씁니다. H. V안에 계죠. 이거는 로측이라고 쓰고 낮은 축을 로측이라고 쓰며 높은 축을 하이측이라고 합니다. VH. 그래서 단권면압기에서 이 부하용량 대 작용량의 B는 무엇이다? VH분의 VH-VL 쓰거든요. 이런 단권면압기 두 대를 V결선했다. 그럼 V결선할 때는 항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한 대일 때는 이렇게 되며 V결선하였을 때 부하 용량과 단권면압기의 작용량 V결선했을 때 용량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다? V결선할 때 항상 이용률이 86.6%죠. 2분의 1로 3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출력 전압이 여기다 부하의 용량입니다. 부하 용량에다 뭘 해준다? 2분의 루트 300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1. 그 다음에 무엇이 된다? VH분의 VH-BL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래서 단권면압기의 작용량을 보는데 작용량이 어떻게 된다? 이걸 여기서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단권면압기 두 대를 V결선할 때 작용량은 어떻게 된다? 그러면 위로 올라와서 루트 3분의 2 하면 되겠죠? 루트 3분의 2 VH분의 VH-VL 하면은 V결선할 때 단권면압기 두 대의
전격 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넣어볼까요? 루트 3분의 2 곱하기 VH는 높은 층이니까 하이 층이니까 2200V가 되는 것입니다. 2200분의 높은 층 2200 마이너스 200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은 얼마가 나온다? 21kV 나옵니다. 21kV 암페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뭘 물었냐면 단권 면학기 두 대를 쓰는데 이런 면학기 두 대를 쓰는데 1대 용량을 물었습니다. 단권 면학기 1대 용량은. 따라서 1대 용량은 이거 몇 배?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단권 면학기 1대 용량은 V결선일 때 출력, V결선의 출력 2분의 1의 몇 배가 된다. 이거에 2로 나눠줘야 되겠죠. 2로 나눠주면 1대의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2분의 21kVA니까 10.5kVA가 되겠네요. 10.5kVA의 자기 용량을 갖는 단권 면학기를 두 대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1대 용량은 10.5kVA. 답은 2번에 있죠?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권수비 A가 220대 6600V, 주파수 60Hz, 변압기의 철심의 단면적이 0.02, 최대 자석의 밀도가 1.2, 외압 메테의 제곱일 때 변압기 1차 측의 유도 기술력은 물었습니다. 1차 측의 유도 기술력 2는 항상 어떻게 된다? 1차 측의 유도 기술력 2 만으로 썼을 때와는 언제나 변압기에서는 4.44FNO1 IM 이렇게 된 것이 바로 1차 측의 유기전력 이 값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대 자속을 주어줘야 되는데 자속을 안 주어주고 최대 자속을 안 주고 자속의 밀도를 주었거든요. 그럼 항상 최대 자속은 어떻게 된다? 자속의 밀도, 최대 자속의 밀도에다 뭘? 철심의 단면적 S로 곱해주면 이게 최대 자속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값을 그대로 대입만 시켜주면 되겠네요. 4.44 주파수는 60Hz 그 일상의 권수인데 여기서 올려있는 것이 1차 권수, 이게 2차 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6600V로 곱해주면 되겠죠. 자석의 밀도는 얼마냐면 1.2 웨바퍼메트의 제곱입니다. 1.2에다가 철심의 단면적 0.02 제곱 곱해주면 되겠죠. 0.02 제곱미터를 곱해주면 무엇이 된다. 이게 바로 1차 측의 유기기전력이 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다시 42,198V가 됩니다. 답은 3번에 있죠.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회전형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 리니어 모터를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네요. 회전형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라. 선형이라는 것은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선형이거든요. 즉, 회전 운동을 하는 전동기를 절단을 해서 펼쳐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선형 전동기는 유도전동기를 펼쳐놓은 것이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동기전동기도 사용하고 있고 직전동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기전동기 아니면 유도전동기인데 유도전동기 이렇게 무엇과 회전자와 고정자가 이렇게 주어졌죠. 여기에 고정자의 권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회전자의 권선이 이렇게 주어졌죠. 축이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인데요. 이런 권선형 유도전동기를 절단했습니다. 절단을 해서 뭐 했다? 펼쳐놓은 것입니다. 절단을 해서 펼쳐놓은 것이죠. 펼쳐놓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고정자의 권선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겁니다. 고정자의 권선이 이렇게 감겨 있죠. 고정자의 권선이 삼상에서 삼상 세 개의 권선이 쭉 감겨 있습니다. 그럼 이 회전자 있죠? 회전자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도체들이 쭉 배열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직선운동입니다. 여기다 삼상 교리전압을 공개해주면 삼상의 교리전압을 공개해주죠. 교리전압을 공개해주면 그래서 차장의 세기가 차장이 이렇게 들이밀어옵니다. 위에서는 차장이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이동에 따라서 이것이 이동할 수 있거든요. 이게 상수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전 운동을 하지 않고 뭘 한다?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을 뭐라 한다? 리니어 모터 선형 전동기라고 쓰는 것입니다. 일반 유도 전동기에서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원을 때 얘는 원심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원심력에는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 갭이 있죠. 공극. 회전자와 고정자 이 갭이 아주 얘는 작거든요. 회전형일 때는 이 갭이 작아야만이 공극이 작아야만이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공극이 커지면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큰 맹점 중에 하나가 회전 운동할 때는 공극이 매우 작은데 반해서 이 직선 운동을 펼쳐놓으면 이 공극은 약간 클 경우에라도 쟤는 효율과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회전자와 고정자의 갭이 좀 크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뭐가 있다? 관성 모멘트에 대한 충격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맹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형 전동이라고 쓰는데요. 한번 보기를 보실까요? 1번 선형의 경우에 회전형에 비해서 공극의 크기가 작다. 네, 틀렸네요. 공극의 크기는 이 회전형은 공극의 크기를 작게 하는 데 반해서 얘는 공극의 크기를 크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1번이. 1번이 틀린 것은 1번이 답이 되네요. 나머지 전부 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보실까요? 선형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직선 운동을 얻을 수 있다. 얘는 직접 다이렉트로 직선 운동을 얻을 수 있죠. 선형의 경우에 회전자에 비해서 부하의 관성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관성. 진행하다 딱 멈출 때는 관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형의 경우에 전에 상수를 바꿔도 이동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 상수는 교리인데 교리를 상수로 바꾸면 회전을 앞으로 했다 뒤로 이렇게 회전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잘못되었네요. 이렇게 해서 2022년 제1회 전기 기기 문제, 기술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